김성영 선생이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매일 이제 만나서 이제 시를 이야기하고 나라 정세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나온 작품이 시경정 20영이에요. 돌아가며 시를 읊으면 바람이 일고 바람을 따라 햇살이 들면 시경정에는 다시 시가 돌았다. 이몽룡, 김성원, 정철, 고경명은 시경정 사선으로 불렸다. 시경정 20영이 훗날 송광정철의 성산별곡의 모태가 됩니다. 송광정철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성산별곡은 시경정 20영이 모태가 되어 탄생한 작품이다. 시경정 뒷산이 성산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16세기 호남의 기라성 같은 문자들의 누적 문화를 이끈 좌장은 바로 면왕정 송순이었다. 송순은 여러 차례 고위 관직을 역임하면서도 그 학문과 인품이 높아 91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호남 문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산과 계곡에서 바람과 물을 노래한다는 뜻의 괴산 풍류. 누정에 모인 선비들은 부도덕한 정치 권력에 휩쓸리지 않고 풍류를 즐기면서 문사철을 연마했다.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르면 하늘인데 그 가운데 정자 있어 흥이 절로 넘치누나 풍어를 부르고 산천을 모아 청려장 짚고 서서 100년 보내리라. 면왕송순이 과거에 27세 급제했는데 그때부터 60년 후에 그러니까 과거 급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했던 문인 제자들, 교류했던 분들이 이쪽에 3일간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마지막 날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면왕송순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겠죠. 근데 송광정철이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가 직접 가마를 메고 모셔다 드리자. 하인들이 메야 될 가마를 직접 선비들이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16세기의 도학적인 호남 지성인들의 맥락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무등산에 이제 그 소세원이라든가 시경정 같은 그런 계곡에 모이거나 아니면 광산, 호충사 같은 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작도 하고 시도 짓고 또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 아주 대단한 조서를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고 하면 경쟁도 하게 되잖아요. 인물이 적을 때 혼자 애엄하는 거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그걸 견뎌가면서 막 자극해가면서 하는 거. 그래서 16세기 호남 지성사는 아주 명품화된, 말하자면 품격이 굉장히 높은, 순도가 아주 높은 그런 정신사적 전통과 맥락을 갖고 있었다. 면왕정을 거쳐간 수많은 선비 중에서 송순이 가장 높이 둔 인물은 고봉 기대승이었다. 송순이 해갑을 맞이해 면왕정 기를 부탁할 때 내노라 하는 문사들을 뒤로하고 그때 당시 불과 26세의 고봉에게 맡긴 것만 봐도 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매년 봄 고봉 기대승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월봉 서원의 춘향제. 암소고 문헌공 고봉 기선생 복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봉 기대승은 조선 철학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자천 빌부 고봉 기대승 선생은 1527년생이십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깊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동방이학의 종사라고 추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상도에 퇴계 선생이 있죠. 그 양반은 동방의 주자라고 또 추앙을 합니다. 이 두 양반이 8년 동안 성리학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의 사칠 논변이 우리 성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었고, 율곡 선생이 고봉 선생으로부터 그 학설을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봉 기대승 가문의 종손 기성근 씨. 그의 집에는 고봉의 기록과 함께 고봉이 퇴계 이황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고봉 선생이 퇴계 선생하고 당시에 그 편지를 주고받던 것 중에 그 일부 남아있는 것이 현재 첩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퇴계 선생하고 고봉 선생하고는 그 연세 차이가 26살인데 퇴계 선생도 고봉 선생을 제자로 여기지 않고 같은 그 학자로서의 그 서로 대우를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재상이었던 퇴계 이황과 이제 막 벼슬길에 오른 고봉 기대승 두 사람은 13년간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학자로서 서로 경쟁하고 존경했다. 이들이 나눈 철학적 담론은 전라남도를 넘어 조선 철학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물이었다. 인간 가치의 존중은 유럽에서의 르네상스가 최초로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대 초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고봉 철학의 핵심이 이기 이론론인데 그 이기 이론론의 그 핵심은 또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하고 이렇게 하나로 만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도가 있고 사람의 길은 인도가 있는데 천도와 인도가 하나로 합일된다는 거죠. 거기서 천도는 주리철학을 말하고 인도는 주기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몸의 발현이 바로 기운 생동하는 어떤 몸의 총체를 이제 그 주기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근데 당시에 그런 얘기 하기가 참 그러니까 이제 신진학자고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29에 29년 동안 농축된 어떤 학문적인 그 성과들을 처음으로 주자물록이라는 책으로 31살에 이제 편찬이 돼버립니다. 그건 조선 지성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고봉은 불과 29살의 나이에 주자물록을 편찬한다. 주자물록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수백 권에 달하는 서책 중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 따로 묶은 책으로 주자학을 통달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이었다. 고봉이 어릴 때 학문을 연마했던 귀전암터. 고봉은 이렇다 할 스승도 없이 독학으로 성리학을 깨우쳐 나갔다. 그의 이해력은 남달랐고 납득되지 않은 내용에 있어서는 성인의 말이라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집요함이 있었다. 그렇기에 성리학의 이론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재구성해 퇴계와 논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 학자들은 인간과 자연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 그것은 중국의 성리학이 인간을 배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유였다. 무엇으로 새싹이 돋고 바람이 불며 마음이 동하는 것일까? 사회적 규범과 한 인간의 가치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그 자체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철학이죠. 이 이론론 자체가요. 그게 어떤 그 공리공론이 절대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인식 바탕하에 인간의 이익을 반하는 어떠한 사회적인 도구마나 그런 걸 거부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사상의 맹하라고 보고 그 이후에 퇴계 고봉 논쟁 이후에 율곡과 우계 성원의 그 사칠 논쟁이 있었고
그게 정다산에까지 이어져 가지고 정다산의 탕론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 탕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황제는 죽여도 가하다. 그건 봉건 통치 질서 속에서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 다산이 그까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의미가 있는 게, 글로 그쳐버렸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게 인내천이라고 하는 동학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내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의 이기 일원론. 젊은 학자 고봉 기대승의 이 주장은 실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학문적으로 그 연구가 부족했던 조선의 성리학이 중국의 성리학을 넘어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로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고봉 선생 문집을 만들면서 지구는 활자죠. 목판이 474매가 보관되어 있는 장판각입니다. 대개는 사회적 원칙, 도덕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봉은 변화하는 현실과 개인의 감정도 도덕만큼이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리와 실제가 하나이니 무엇이 우선하여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항시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봉의 생각은 엄격한 신분사회, 즉 반상의 구분이 엄연하고 임금이 하늘이었던 조선사회에서 파격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만여 년의 인간 역사 중에서 내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들어도 너무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이 소우주가 하늘을, 큰 하늘, 대우주를 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곧 우주적인 삶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눈을 뜨고 살 때는 우리가 우주 속에 이렇게 조그만 존재로 있지만, 눈을 감으면 그 큰 우주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밤마다 큰 우주 속에 들어가 있다가 눈 뜨면 작은 우주 속으로 와서 또 현실에 또 충실하다가 밤에는 또 이상의 세계로 가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게 이기 이론론의 핵심입니다. 고봉 기대승은 44살의 벼슬을 그만두고 전라도에 내려와 나감을 지었다. 벼슬 자리에서 이상 정치를 실현할 수 없었던 그는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봉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감을 지은 지 2년 만에 그는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이다. (16세기) 이후 호남은 조선사회 지성사의 중심 무대였다. 풍요로운 자연은 풍요로운 사고를 이끌었다. 우리 한민족 역사 5,000년의 경제 수도는 호남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가보 경장의 통계가 조선 팔도를 통해서 조선 세수의 70%가 호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기근이 들면 조선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경제 수도의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어떤 인간 존엄에 대한 그 사상까지도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958년 호남 지성사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것은 바로 천여 명의 무고한 학자들이 영모죄에 연루되어 죽은 희축 옥사이다. 아마 호남 정신사에서 기축옥사만큼 큰 사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느 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학자로서 표현은 아니죠. 좀 감성적인 표현인데, 얼마나 많은 선비, 얼마나 많은, 그리고 힘 있는 또는 앞서가는 선비 집단이 있었으면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는 그때 400~500명의 기라성 같은 선두주자들이 다 피해를 봤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씨를 말린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